채팅창에서 형 말 좀 천천히 해주세요. 아 저는 천천히 말을 못합니다. 네. 거부. 네. 못하는 건 시키지 마시길. 그렇죠. 못하는 거 시키지 마세요. 네. 젊은 작가님 1인 1기술을 가져야 합니다. 예. 네. 1인 1기술? 예, 1기술을 가져야 합니다. 아 1인 1기술. 네. 일단 당연히 그 이제 저도 이제 모아서 투자했다라고 했잖아요. 당연히 1일 1기술이 있으면은 그 네. 모으는 돈이 더 많아질 거예요. 몸값이 높아지니까. 네네네. 사실 그게 특히 젊을 때에는 가장 좋은 투자죠. 그건 확실하죠. 네. 네. 젊은 작가님 예술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 예술이요? 예술이요? 유튜브에서 하고 있어요. 전 예술이 편집이 굉장히 예술적이시더라고요. 제가 안 하잖아요. 편집이 굉장히 흐릿한 편집을 하시더라고요. 아, 저는 이제 그런 거는 아예 손을 떼고요. 저는 오로지 자료를 만들고 뭐 묻었나요? 네. 하면서 좀 닦고 싶은. 아, 진짜. 아, 저는 이제 네. 예체능과는 아주 거리가 먼 사람이고요. 예, 그렇죠. 근처에도 안 갑니다. 근처에도 안 가요. 네. 그러니까 네. 제가 독일에 살 때 제가 200m 앞에 오페라 하우스가 있었거든요. 한 네. 번도 안 갔어요. 7년 동안. 단 한 번도요? 예, 사진을 많이 찍었습니다. 밖에서. 네. 보러는 안 가시고. 보러는 안 갔어요. 네, 진짜 보러는 안 관심이 갔어요. 없으시고. 네, 정말 관심 미술관 없습니다. 뭐 이런 데도 안 가시고 박물관. 미술관은요, 제가 박물관에 길을 잃어서 몇 번 들어간 적이 있어요. 예를 들면 루브르 박물관이라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대형 박물관. 근데 뭐 저한테 크게 울림과 뭐 감동을 주지 못했어요, 그게. 네, 그렇습니다. 네. 아이온2나 해요, 형님. 아이오2가 뭐죠? 게임이요. 아, 아이온2. 아, 그건 처음 들어봤네요. 저는 이제 스타크래프트와 그 후에는 한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제가 스타크래프트 많이 보고 있죠. 이제 시청하고 있죠. 네. 그렇죠. 네. 그림이나 음악이나 조각이나 건축 디자인. 아, 저거는 거절하겠습니다. 못해요, 제가. 예. 제가 그림을 마지막으로 그린 게 이제 고등학교 때 11학년이었는데 제가 그때 그 뭘 받더라. 그러니까 D도 아니고 E 플러스를 줬어요, 선생이. 예. 그러니까 너무 기괴하게 못 그렸는데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제 아예 F는 못 주시고 이제 E 플러스를 주셨거든요. 네, 저 처음 태어나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E 플러스를 받아봤습니다. 재밌었어요. 오늘의 발견님께서 집을 사고 싶다면 예. 대출과 자기 자본으로 상승할 지역을 사고 전 월세를 주고 본인은 월세로 딴 데서 몸빵을 하면서 시간을 녹여보세요. 그럼 잘된 투자면은 집값이 올라가 있을 겁니다. 뭐 가능한 예, 방법이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죠. 이런 예. 투자가 좀 예. 뭐랄까 여러모로 그냥 큰 신경 안 쓸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것도 살 때만 신경 쓰는 거죠. 아, 상승할 지역이 어딜까 이렇게 고민하는 그 단계. 그리고 그렇죠. 저게 이제 일반인들한테 꽤 나쁘지 않은 방법인 것 같기는 해요. 네네네. 괜히 또 살팔살팔 했다가 네, 그죠. 집은 그리고 사실 예. 부동산으로 돈 번 사람이 주식 거래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이유는 그 사고 파는 게 어렵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람은 사고 팔 때 대부분 거의 다 실수를 하거든요. 네. 제대로 하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이제 부동산은 강제적으로 그게 이제 어렵기 때문에 네. 부동산은 돈 버신 분들이 훨씬 많죠. 주식 코인보다. 네, 그렇습니다. 그 파이어를 노리는 세대별 전략에서 1번은 자산 배분이었고요. 예. 또 2번 전략이 있을까요? 2번 전략이요. 그게 단가요? 자산 배분? 그다음에 이제 네. 자산 배분 내에서 거기 뭐 주식도 있고 금도 있고 코인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그 현금도 있고 채권도 있고 그곳에 수익을 늘릴 수 있는 방법들이 좀 있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저기 주식이라고 그냥 해놨는데 저거는 사실 주가지수 ETF를 말하는 거예요. 코덱스 200이라든지 또는 뭐 S&P 500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건데 네. 그럼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거는 그럼 그 주가지수보다 어떻게 하면은 더 높은 수익률 한마디로 초과 수익을 낼 수 있는가 그거를 좀 고민해 볼 수가 있고 이제 그것도 이제 퀀트적인 전략들이 많이 있죠. 네. 사실 뭐 제일 쉬운 거 그리고 이제 가장 논문이 많이 쓰여진 전략은 네. 모멘텀 전략. 모멘텀이라는 거는 여기 나오나? 뭐 퀀트 투자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 네네네. 계실 수 있으니까. 예. 근데 저렇게 하셔도 잘 모를 것 같긴 한데요. 네. AI가 알려줬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주식은 이제 가장 쉬운 방법이 주가지수 ETF를 사는 거예요. 이제 코스피 200이라는 ETF를 산다든지 아니면 S&P 500이라는 ETF를 산다든지 나스닥 ETF를 산다든지 그 방법이 있는데 이제 그러면은 그 지수와 똑같은 수익을 내가 내게 되겠죠. 그게 한 연봉이 10% 정도 될 거예요. 그 정도 내는 건데 근데 우리는 사실 그거보다 더 벌고 싶다라고 하면 어떤 방법이 있는가 그거를 이제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근데 나스닥 지수 ETF, S&P 500
주택 지수 ETF 둘 다 수익률 차이가 있지 않나요?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장기적으로 거의 차이 코스피 없어요. ETF는 코스피는 장기적으로 있나요? 미국보다 조금 떨어질 텐데 그것도 거의 상관없어요. 그럼 네. 거의 그래도 올해 네. 그렇게 투자를 하면 연평균 10% 정도는 수익이 난다고 보신다고요? 뭐 대충 그렇죠. 네, 8에서 10%가 거의 8에서 비슷해요. 10%. 네네. 그거는 뭐 오. 미국이든 한국이든 예. 거의 모든 주가 지수가 수익률은 얼추 비슷하게 나와요. 괜찮은데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주식에 100% 투자하면 어떤 일이 이제 생기냐 하면은 그 10%가 절대로 고르게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쵸. 그 미국 주가 지수 같은 경우도 이제 사람들이 이걸 되게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10에서 20년 동안 수익이 하나도 안 난 경우도 몇 번 있어요. 네네네. 예, 맞아요. 그러니까 최근 100년 동안에 그렇게 한 10년, 20년 동안에 수익이 안 나온 게 3번 정도 있었거든요. 그게 네. 미국장이 박스권에 갇혀 있었다는 맞아요. 거잖아요. 그게 이제 1929년에부터 한 85% 떨어졌다가 한 그 20년인가 그 후 지나가지고 결국 다시 이제 본전 만회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1966년부터 82년 16년 동안 재미가 없었고 그 다음에 2000년부터 한 2010 몇 년까지 또 이제 제자리 걸음을 했죠 얘가. 앞으로도 네. 미국장에서 그런 시기가 올 수 있다고 무조건 보세요? 오죠. 무조건. 예, 그렇죠. 안 올 수가 없어요. 절대로 안 올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S&P 500 또는 나스닥에 몰빵하고 이제 50년 동안 지켜보기 이 전략이 잘 안 먹히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은 그 10년, 15년 동안 안 움직이는 거를 절대로 못 버티거든요. 예. 그렇죠.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거 가지고 아주 길게 장기적으로 보면은 연봉이 8에서 10%를 벌 수 있고 근데 단기적으로는 그거보다 수익이 훨씬 더 높을 수도 있고 훨씬 더 떨어질 수도 있죠. 예를 들면 올해 같은 경우는 코스피가 거의 70% 올랐잖아요. 또 이제 반대로 2008년에는 코스피가 50% 떨어졌죠. 그거를 반복 다 하고 나서 연봉이 8에서 10%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퀀트 투자자들이 하는 거는 어떻게 하면 그거보다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이거를 이제 그 고민을 하는 거죠. 네. 퀀트적으로 어떻게 고민하고 전략을 세울 수 있나요? 그러니까 10%그 개별 자산 투자에서 쿼트 전략을 녹일 수 있는 방법들. 그래서 이제 그거 관련해 가지고 논문들이 이제 수만 개가 있는데 네. 이제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아, 만약에 내가 이제 그 S&P 500에 지금 주식이 500개가 있는데 500개를 다 사지 말고 예를 들면 최근 1년 동안에 제일 많이 오른 50개를 사면 어땠을까? 이런 거를 이제 그 과거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1926년부터 데이터가 있으니까 최근 100년 동안에 내가 그 과거 1년 동안에 가장 수익률이 높았던 그놈들만 샀으면 얼마를 벌 수 있었을까 이런 거를 고민을 하는 거죠. 그게 통계적 접근인가요? 맞아요. 통계적 접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또는 반대로 이제 뭐 예를 들면 퍼가 제일 낮았던 50개 기업만 샀어. 그럼 이제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 이런 거를 고민하면서 이제 논문을 쓰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아니면 두 개를 이제 그 합치든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퍼도 낮고 최근 1년 동안에 많이 오른 50개 주식을 샀으면 어땠을까 이런 거를 고민을 하는 거예요. 퀀트 투자자들은 한마디로.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나온 결과들이 이제 몇 개가 있죠. 이제 특히 주식 시장도 그렇고 이제 세상 거의 모든 시장에는 조금 전에 말한 그 모멘텀, 그러니까 최근에 많이 오른 놈이 계속 간다. 이제 그게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네, 그렇죠.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심플한 전략이죠. 그러니까 이제 주식 내에서도 네. 그냥 심플하게 최근 1년 동안에 제일 많이 올랐던 놈을 사가지고 네. 한 달 보유하는 거예요. 그럼 한 달 후에는 최근에 1년 동안 올랐던 놈이 바뀌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걔네들로 갈아타기. 이제 그 전략이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퀀트 투자 전략이죠. 아, 그러면 지난 1년 사이에 가장 많이 올랐던 대형주. 대형주일 수도 있고 오히려 네. 소형주 쪽에서 좀 더 잘 먹혀요. 그게. 그러니까 그럼 특히 미국 같은 소형주까지 경우는. 포함, 네네. 미국 같은 예. 경우 소형주까지 포함해서 제일 많이 오른 것 중에 골라서 네. 뭐 10개든 50개든 뭐 20개든 골라서 그쪽에 투자를 해서 1년 동안 지켜보고 네. 강한 놈을 갈아타면서 리밸런싱을 한다고요. 그렇죠. 이제 네. 그런 것도 하나의 전략이고, 근데 뭐 예를 들면 뭐 또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나는 비트코인에 꽂혀 있어. 나 비트코인만 하고 싶어. 이런 분들도 계실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은 오케이, 그것도 좋은데 그러면은 비트코인도 그러면은 이제 계속 매수해가지고 그냥 보유만 하고 있는 것이 좋은가? 뭐 그게 뭐 비트코인이 아니라 테슬라일 수도 있고 엔비디아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제 이런 방법을 뭐 쓸 수가 있죠. 이동 평균선 위에 있을 때는 보유를 하고 밑으로 떨어지면은 팔고, 이제 그것도 하나의 추세 추종 전략이거든요. 이제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퀀트 투자 전략인데 이런 것도 잘 먹혀요. 기본적으로. 예, 왜냐면 이게 가격이 이동평균선 위에 있다라는 거는 얘가 최근에 많이 올랐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승 추세가 있다라는 건데, 근데 이제 얘가 이동평균선 밑으로 떨어지면은 그 추세가 끝났다라고 우리가 가정해 볼 수 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그런 전략들도 잘 먹혀요. 네. 예. 차티스트들을 폄하하는 투자자분들도 계시지만 그 차트는 그 기본적으로 그냥 인간 심리가 거의 다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 좀 돈을 좀 많이 버는 사람 중에 차트를 안 보는 사람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사실. 네. 네. 예.
채팅창에서 혓바닥 애국자님께서 오랜만에 와주셨는데 예. 코인 선물 100배 때려줘야죠. 기저귀 차고라고 하시는. 아, 그거 도파민 매매. 아, 그쵸. 근데 100배가 그러면은 있나요? 100배가? 100배도 있죠. 근데 있어요? 100배짜리가? 예, 근데 그러면은 이제 1% 하락하면은 이제 내가 그 이제 청산당하는 거기 때문에 저거를 한 서너 번 하면은 한 번 청산당하고 보통 끝나는 게 그 일반적이죠. 네, 그렇죠. 파멸을 예. 위해서 하시는 건가요? 아, 그렇죠. 사실 뭐 도박하는 사람들도 사실 본인들이 돈 잃는다는 거는 알잖아요, 사실은. 근데 뭐 재미니까 있나 보죠, 그게. 그렇죠. 저는 돈 잃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예. 네. 아 그럼 세 번째 원칙으로는 돈을 잃지 말자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사실 이게 그 투자에서는 그 원칙이 이게 세 개가 있는데 네. 첫 번째는 이제 그 손실을 작게 가져가야 되는 거고 네. 두 번째가 꾸준한 수익 그리고 세 번째가 큰 수익인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게 3번 큰 수익에 매몰돼 가지고 1번, 2번을 깡그리 무시하고 큰 수익이 아니라 큰 손실을 받는 걸로 끝나야 하거든요, 이게. 근데 이제 자산 배분을 가지고는 1번, 2번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 손실을 최소화하고 그리고 꾸준한 수익을 낼 수 있는 것까지는 할 수가 있는데 3번이 안 돼요. 그 큰 수익 내는 거. 왜냐하면 자산 배분도 이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이 연 7에서 10% 정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큰 수익은 아니죠, 그게 사실은. 예. 하지만 퀀트를 통해서 이런 개별 자산에 대한 전략으로 큰 수익을 위한 여러 가지 그런 변수들을 집어넣으면서 전략을 세운다라는 말씀이신데 올해는 어떤 게 먹혔는지 이따가 질문 드려볼게요. 예. 네, 세대별 최적의 퀀트 전략, 자산 배분, 또 두 번째는 개별 자산 투자에서 퀀트 전략을 잘 세우는 것, 세 번째는 돈을 잃지 않는 것. 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작가님은 이 노력형 부자보다도 시스템형 부자가 되는 게 더 빠르다? 뭐라고 할까요? 그게 더 맞다? 이렇게 보시잖아요. 여기서 노력형이 뭐예요, 오늘? 전 정확히. 그러니까 이거죠. 예. 그림으로 이거 한번. 그러니까 이게 노력형 부자예요? 네. 나는 열심히 노력해서 투자의 신이 되겠어 하고 아, 네, 네. 매매의 신이 되겠어. 아, 예, 네. 오. 혹은 뭐 예. 아니면 이제 뭐 아, 저는 사실 이거 질문을 보면서 네. 이제 한마디로 이제 그러니까 그 직장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부자를 말씀하신 거 알았어요. 저는 사실. 그것도 예, 네. 가능, 그것도 예. 포함이 될 수 있고요. 네. 근데 그런 것보다 시스템형 부자라는 건 결국에 이제 작가님도 뭐 저랑 인터뷰하실 때 얘기해 주셨지만 투자에는 웬만하면 먹힐 수 있는 레시피가 있다 이렇게 뭐, 보시잖아요. 그죠. 네네. 그게 더 보통 일반 사람들한테는 맞는 전략이다 이렇게 보시는 편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죠? 일반 사람들한테는 한 90% 정도 자산 배분을 한 다음에 나머지 10%로 그러니까 뭔가 당신만의 그 이제 전략을 만들어 보라라고 이제 추천하고 있죠. 저는 보통. 근데 그게 이제 정말 주식이 되었든 부동산이 되었든 코인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예. 네.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근데 저한테는 이제 그 나머지 10%도 퀀트가 좀 잘 맞았죠. 예. 근데 그게 전혀 안 맞으시는 분들도 되게 많을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한테는 가치 투자가 어울리는 분들도 계실 거고, 난 주식을 쳐다보고 싶다 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난 네. 코인만 할 수 있어 이런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래서 네. 그 10%는 이제 이런 거 저런 거 실험을 하면서 이제 본인만의 길을 찾아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것만 하기에는 너무 기회비용이 크니까 나머지 90%는 자산 배분을 넣어가지고 계속 꾸준히 수익을 내고. 나머지 10%로 내기를 찾는 거 그게 좀 맞다고 봐요. 네. 그 자산 배분 자체가 시스템 말하자면 시스템형 부자로 가는 뭐 그렇죠. 그것도 거잖아요. 하나의 시스템이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퀀트 투자 자산 배분 뭐 대충 이렇게 들었을 때는 저렇게 자산 분배해서 하는 건 알겠는데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예. 책을 보면 진짜 세세하게 막 써놓으셨더라고요. 뭐 저는 ETF도 다 적어놨고 예. 그 책값 그 내기 싫으시면은 어차피 뭐 제 그 유튜브 영상에서 나오니까 계속 말씀하고 보시면 계시는 돼요.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거기 뭐 이제 네. 그 뭐 비중도 나오고 다 하니까. 네. 예. 근데 어떤 분들은 네. 이런 시스템적인 투자, 퀀트 투자가 안 맞는 분도 계시다라고 하셨는데 그렇죠. 네. 그거는 좀 말하자면 좀 특히 한국 투자자들이 어쩌면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예. 부분은 뭘까요? 뭐 한국 투자자들이 무슨 생각하는지 저는 관심이 전혀 없기는 하지만, 예, 글쎄요 무슨 생각할까요, 그 사람들은? 아니 내가 모르겠는데, 퀀트 예, 투자가 네. 나는 안 맞는 것 같아라고 예.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떤 게 안 맞으시는 거죠? 그거는 뭐 한 98% 확률로 처음부터 수익이 화끈하게 안 나와서 그렇겠죠. 제 생각에는. 그쵸. 예, 그렇죠. 그 가능성이 제일 높아 보이고요. 네. 사실 뭐 이 퀀트 투자라는 게 뭐 만병통치약은 아니에요. 사실 이제 내가 보기에는 그냥 일반인이 그냥 이제 본인 머리 나오는 대로 투자를 하면은 글쎄 한 4대 6 정도 아닐까 싶거든요. 근데 10번 투자하면 4번 먹고 6번 깨지는 게 뭐 보통일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뭐 예를 들면 퀀트 투자라면 그 확률 40%에서 예를 들면 뭐 한 55%를 올려주는 거예요. 사실 이제 그 정도 차이거든요. 네. 그게 사실 단기적으로는 티가 전혀 안 나요. 이게 퀀트 시스템도 깨지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이게. 네. 근데 이제 처음에 할 때부터 깨지면 일단 그때부터 곧바로 신뢰를 잃고 빠이 도망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아무래도. 네. 근데 40% 55% 차이는 되게 크거든요. 사실 나중에 길게 가보면은. 네. 그렇죠. 그런 거 같아요. 네. 네. 물론 이제 뭐 투자자들이 일반적으로 무슨 생각하는지는 관심 별로 없지만 제가 아니 그래도 구독자분들이 예. 그 좀 피드백을 해주시잖아요. 댓글로 좀 안 봐요. 네. 네, 저는 이제 한 번만 아니 멤버십 분들 예. 계시잖아요. 그죠. 네. 그건 보죠. 네네네. 네, 맞습니다. 모임도 네네. 하고 하시지 않아요? 가끔요. 네, 그렇죠. 그럼 네네. 피드백 하시면은 뭐 예. 그분들은 잘 맞으시는 분들이 주로. 그렇죠. 퀀트 이제 투자, 근데 그분들은 자산 배분하시는 아무래도 거죠? 그 자산 배분과 이제 퀀트 또는 이제 이런 이제 생각 철학이 이제 본인과 맞다고 생각하시니까 들어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네. 이제 그분들이 이제 일반적인 한국 투자자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사실. 네. 그렇죠. 저도 예. 뭐 연간 수익률 8에서 10% 정도면 되게 좋은 수익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근데 그게 엄청 좋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사실 지금 이제 그 화폐량도 그 정도 늘어나고 있거든요. 아, 네, 그래서 이제 그 사실 화폐량과 인플레이션은 엄밀히 말하면 조금 다른 거기는 하지만 아무튼 지금 글로벌 화폐량이 그 정도 늘어나고 있어요. 그럼 목표 수익률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자산 배분으로는 그 정도 수익이 좀 기본적으로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더 올리려면은 그 나머지 10%에서 힘을 발휘를 해야 돼요. 네. 거기에 지금 좀 많이 집중하셔서 총력을 기울이시겠네요. 개별 자산 투자. 기본적으로 이게 네. 자산 배분에는 사실 총력을 기울일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그 결론적으로 그 나머지 10%에서 어떤 수익이 났냐가 중요한 건데, 야 그러면은 왜 비율이 90대 10이냐, 10대 90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냐 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 일반적으로 투자를 못 하기 때문에 요 비중을 작게 처음으로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네. 요거 가지고 득도하면은 이제 뭔가 자기만의 방법을 찾아내면 그거를 그러니까 그거를 비중을 늘려야 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평생 못 찾아요, 그거를. 예, 그 방법을. 그러면은 계속 그 90% 100% 자산 배분만 하는 게 맞죠, 그래도. 예. 그 주식에서 지수 ETF를 투자를 하시는데 예. 그 지수 ETF에서 한국과 미국 비중을 네. 고정해 놓으세요? 아니면 변화를 주세요? 저는 이제 6개월에 한 번 정도 이제 변화를 주거든요. 이제 아무래도 11월부터 그 다음에 4월까지는 통기적으로 주식시장이 좀 강한 편이고 5월부터 10월은 좀 약한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11월부터 4월까지는 이제 주식 비중을 좀 높게 가져가고 5월부터 10월은 좀 작게 가져가는 편이고요. 네,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그 6개월 내에는 비중을 안 바꾸죠. 네. 그 한국 지수 ETF, 미국 지수 ETF 비중은 네. 바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반이 저는 때마다? 맞다고 보고. 반반이요? 네, 근데 저는 예. 지금 이제 그 한국, 미국뿐만이 아니라 중국과 일본도 들어가 있어요. 이제 지수 그래서 투자를요? 네, 그 선진국 2개, 이제 개도국 2개 이렇게 하고 있죠. 네, 한미, 중일까지 다. 예, 그렇습니다. 네, 오, 네. 일본과 중국 지수 투자를 넣으신 이유는 뭘까요? 일단은 그 주식에 투자를 할 때 이게 이제 일부는 개도국, 일부는 선진국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이제 보통 망할 때는 같이 이제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길게 보면 얘네들이 좀 반대로 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한 10년 정도 선진국이 우위를 잡다가 네. 그다음에 10년 동안 개도국이 우위를 잡다가 그다음에 10년 동안 또 선진국이 우위를 잡다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데 근데 우리가 그걸 타이밍하기는 되게 어렵거든요. 이제 언제부터 선진국에서 힘이 빠지고 개도국으로 오는지 다시 개도국이 선진국이 가는지 우리가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냥 네. 다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선진국 턴인가요? 지금은 선진국 턴이죠. 2009년부터 지금까지는 선진국이 굉장히 좀 강했고요. 되게 길었네요. 네, 그리고 그 전에는 한 그 언제냐? 한 그 2001년인가 아니다. 2001년부터 한 11년까지는 개도국이 좀 강했고 그쵸, 한 그쵸. 11년부터 11년부터 한 25년까지는 이제 선진국이 좀 강했고요. 그 전에 90년에도 선진국이 강했고 80년대는 개도국이 강했고 뭐 이런 식으로 흐름이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보면은. 그래서
저는 어차피 언제 이게 또 다시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잘 모르겠고 다 들어가자라는 게 제 생각이고, 그래서 일단 선진국 개독으로 나눠놨고, 그래서 이제 선진국에서는 미국과 일본을 한 게 이제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지금 잘 나가지만 너무 고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미래 10년 수익률이 별로 안 좋을 거예요. 2035년까지. 네. 한마디로 맨 처음에 말했던 그 박스권 그게 네. 언젠가 한번 올 거거든요. 결국. 그래서 예. 이제 2035년까지 미국 주식에 기대 수익이 별로 안 높기 때문에 뭐 한 오. 놈을 더 넣어야겠다. 그게 뭐냐 두리번 봤는데 뭐 일본이 그나마 낫다 이렇게 본 이유가 이제 일본은 좋은 게 뭐냐 하면 일본 주식이 오르면 우리는 그거로 돈을 벌고, 일본 주식이 떨어질 때는 뭐가 세계 경제가 안 좋은데 그때는 대부분의 경우에 엔화가 원화보다 더 강해요. 예. 그래서 일본 주식은 떨어져도 엔화 상승으로 그걸 상당 부분 막아줘요. 일본 주식 같은 경우는. 그래서 미국, 일본 두 개를 넣었고, 그리고 이제 개도국 쪽에는 이제 한국, 중국 이렇게 넣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일본은 이제는 잃어버린 30년에서 끝나고 또 컴백했기 때문에 사실은 많이 잃어버린 올라오- 30년이 아니고요. 네. 잃어버린 20년이에요. 2011년인가 12년인가 그때부터 일본 주식 잘 되고 있어요. 네. 일본 경제는 별로였는데 이제 네. 그때 이제 아베노믹스도 하고 이제 돈도 많이 뿌리고 이제 엔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주식 시장은 한 2011년인가 그때부터 되돌아온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그 후부터는 일본 주식의 수익률이 뭐 딴 데랑 뭐 크게 떨어지지 않아요. 예. 아마 코스피보다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보다는. 예. 코스피보다 그때부터 일본 주식이 더 좋은 수익률을 보였군요. 예. 그래서 그 주식 비중에서 지수 ETF가 들어가는데 그 지수 ETF 비중 안에서 한국, 미국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선진국으로 또 개도국으로 일본과 중국도 같이 넣어서 투자를 하고 있다. 예. 예, 공평하게 4분의 1씩. 아니요. 그 미국과 한국이 조금 더 많고 예. 이제 아니다. 어떻게 더라? 미국이 그냥 맞죠. 미국이 일본보다 좀 더 많았고 한국, 네. 중국은 똑같이 들어갔어요. 맞아요. 네. 그렇죠. 다만 이제부터 앞으로 10년 동안은 미국장이 좀 수익률이 다른 여타 국가보다 약간은 좀 저조해질 수도 있는 가능성을 보고 지금 시장 보고 계시고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매년 미국 주식 비중을 조금씩 줄이고 있어요. 계속.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한국장에서 퀀트가 안 먹힌다 이런 말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어떠세요? 최근 데이터 기준으로 봤을 때 한국장에서 가장 유효한 팩터가 뭐가 있다고 보실지. 당연히 한국 시장에서 이게 안 먹힐 수는 없어요. 왜냐면 네. 이제 사실 이게 그러니까 미국도 어느 정도 먹히는데 네. 이제 한국 투자자들의 실력은 미국 투자자보다 훨씬 떨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잘 먹힐 수밖에 이제 없고요. 근데 저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이게 이제 본인이 하면은 100번 다 맞아야 되는 걸 생각하는 건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퀀트라는 게 기본적으로 확률을 조금 높이는 정도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뭐 이런 거거든요. 사실 우리가 이제 카지노에 가면은 사실 카지노가 우리 돈을 다 쓸어가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게 한번 매팅할 때마다 카지노가 한 52대 48 정도로 유리한 거잖아요, 이게. 근데 이게 확률을 4%만 바꿔가지고 내가 52% 카지노가 48% 하면 내가 장기적으로 다 이기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정도 차이인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제 매번 돌릴 때마다 돈을 벌 수는 없는 거잖아요. 확률이 52%면은 똑같은 논리인데 그걸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대부분 이제 그 대한민국 사람들이 확률을 잘 이해를 못해요,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제대로 안 봐서. 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서양인들과 한국인들의 네. 가장 큰 차이가 이제 확률적인 사고를 이해를 못해요.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를 못하죠? 한마디로 0과 1밖에 없어요. 중간이 없어요. 한국은. 그게 이제 교육할 때 이제 네. 학교에서부터 보통 객관식 시험이 많이 나오잖아요. A, B, C, D 해가지고. 네네네. 그래서 답이 있는 걸로 유도하다 보니까 그런 거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예. 서양에는 그렇게 안 가르쳐 주거든요. 그러니까 객관식 시험이 아예 없거든요. 거기는. 예. 그냥 그거는 이제 되게 오히려 학생을 무시한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는. 예. 우리나라는 예. 모든 시험이 객관식으로 다 네, 거기서 그게 큰 것 같아요. 대부분은 객관식으로 다 결론이 나다 보니까 맞아요. 예. 정답이 있는 게임을 하다 보니 오히려 많은 한국인들이 극단적이어졌다. 그것도 그렇고 이제 그 사실 세상은 전부 다 그레이거든요. 근데 왜냐면 0%와 100% 확률은 거의 존재하지 않아요. 투자할 때는. 그레이? 예. 그러니까 중간지대라고요? 그죠. 회색지대? 그러니까 특히 투자는 전부 다 중간지대죠. 0%와 100% 확률 거의 없거든요, 사실. 투자 같은 경우는.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내 52% 이걸 54% 만들까 이런 거 하는 사람들거든요, 근데. 예. 퀀트는요. 그죠. 예. 그죠. 근데 이제 54%라는 60%라 해도 반대로 막 10번 투자하면 4번이 깨진다는 거잖아요, 이게. 네. 근데 이제 그 4번을 보고서 아이씨 역시 이게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예. 근데 그 4번 깨질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깨져 어쩔 수 없죠. 버텨야죠. 깨져야 되고. 왜냐면 그게 그 확률이 내가 갑자기 온다 하더라도 온다고 해서 60%가 100% 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60%짜리 투자를 계속 반복하면은 돈을 벌리는 거죠. 그게. 네. 예. 다만 그 깨지더라도 자산 배분을 해놨기 때문에 네. 전체 계좌 자체는 좀 덜 깨지는 방향으로 예, 맞습니다. 간다라는 말씀이시고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 말씀하시니까 딱 생각나는 건 예. 저는 2018년에 예. 그때 맞나요? 모든 자산이 다 안 좋았던 때가 있었거든요. 22년이겠죠. 22년? 예, 예. 아 그때도 그랬었을 거고 18년은 19년? 그렇지는 않았고요. 이제 19년인가? 그러니까 22년이 예. 주식과 채권이 동반 하락한 이제 꽤 오랜만에 해였어요. 그렇죠? 그때 많이 예. 깨지셨어요? 그때 제가 깨지기도 했는데 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또 이제 달러 쪽이 또 분산 투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네. 또 많이 만회를 했어요. 금 쪽에서도 만회를 좀 했고. 네. 그 결론적으로 연간 수익률은 당연히 깨졌죠, 그래도. 그렇죠. 깨졌는데 연간 크게는 안 수익률은 깨졌죠. 어느 정도 되셨나요? 기억은 잘 2020년? 안 나는데 예. 그때 한 5에서 10% 깨졌나? 그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아, 네.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고 그 정도면 진짜 그냥 깨진 것도 아니네요. 짜증나긴 했습니다. 그래도. 네. 그래도 그렇죠. 짜증나긴 했어요. 우리는 깨졌다 그러면 뭐 반토막 나야 돼. 그런 건 없죠. 사람 배우라면 그런 건 절대 안 오죠. 네. 반토막 나거나 그 이상이거든요. 예. 3분의 1 토막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거 여쭤보신 것 같네요. 무슨 팩터가 잘 되느냐라고 네, 하셨는데 저 그 팩터 맞아요. 전에서 2019년 맞죠. 맞아요. 그때 안 좋았어요. 그때 기사가 헤드라인이 엄청 많이 나왔었어요. 아닌데 19년에는 그때 미국 주식도 올랐고 한국 주식도 양호했고 다 괜찮은데요. 네. 그러니까 18년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 주식이 많이 떨어졌고요. 그때가 이제 그 미중 전쟁 이제 예. 첫 스텝이었으니까 미국 주식은 오히려 잘 버텼어요 그때. 예를 들면은 그리고 18년에 채권도 그렇게 엄청 나쁘다는 거 지금 기억이 안 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금은 18년에 썩 좋지 않았을 거야. 그렇죠, 맞네요. 네. 근데 그래도 이제 자산 배분을 하면 18년에도 큰 손실 없이 넘어갔어요. 그때도. 네. 그건 그랬고, 자 그리고 저기 팩터 앞에 있는 저 유식형 한자가 뭐죠, 근데? 한국 시장 인자. 인자가 팩터란 뜻이에요? 오케이. 그렇구나. 처음 배웠는데 저도. 네. 인자.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저 팩터라는 게 이제 뭐냐 하면은 이제 한마디로 이제 어떤 종류의 주식을 사면은 주가 지수보다 더 벌 수 있느냐 이제 그런 거거든요. 네. 이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 특히 해외 시장 같은 경우에는 모멘텀, 그러니까 최근에 많이 오른 놈을 사는 것이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그거는 한국 시장에서는 대형주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통하는데 중소형 중에서는 이제 안 통하는 것 같고요. 그거보다는 한국에서 좀 더 좋은 거는 그러니까 그 최근 분기에 매출, 영업이익 또는 순이익이 그러니까 전년 대비 많이 증가한 기업들, 걔네들이 제일 좋았고요. 네,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퍼나 PBR가 낮은 기업들도 꽤 괜찮아요. 그것도 꽤 좋은 전략이에요. 네. 그래요? 예. 네. 그런 기업들이 시간이 지났을 때 주가가 올라가는 경향들이 높은 편이라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나라 실적 안 먹힌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아닌가 봐요. 네, 그건 다 소위 X 소리입니다. 네, 미국은 실적이 딱딱 먹히는데 한국장은 안 먹혀. 무슨 말도 소리 하고 있어. 네, 그게 어디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군요. 그렇죠. 네. 그런 게 어디 있어? 예. 오히려 한국장이 그 분기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이 전년 대비 급증한 종목, 네. 혹은 PER, PBR이 낮은 종목. 네. 그리고 실제로 중소형주는요. 그게 재무제표에 찍힌 후에 들어가도 늦지 않아요. 네. 후에 들어가도. 그렇죠. 확인하고 들어가도. 그렇죠. 된다. 대형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네. 애널리스트들이 있고 그 기대 수익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네. 그것 때문에 조금 덜 먹히는 편인데 특히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재무제표에 실제로 매출의 영업이익 순이익이 찍힌 후에 들어가도 별로 늦지 않아요. 네. 오늘의 발견님께서 10%, 20%까지도 깨진 건 아니죠. 어제 저희 90% 손실 봤거든요. 어떤 분이요? 한 종목에 아마 다 투자하신 건 아니신 것 같긴 한데 어떤 종목이 네네. 9분의 1 토막 나는 경우도 있고. 그럼요. 개별 자산은 뭐 9분의 1 토막 나는 경우 굉장히 많죠. 그렇죠. 네. 근데 비중을 예. 높게 실으셔서 이제 높게 실으셨어요. 그러면 타격감이 크신 거죠. 그럼 굉장히 짜증 나겠네요. 왜냐면 걔가 사실 본전으로 돌아올 가능성은 별로 없으니까. 10배 올라야 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원금으로 돌리는 것도 10배가 올라야 되는 거다 보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그렇죠. 네. 쉽지 않죠. 예. 혓바닥 애국자님께서 형님 그런 거 잘못 사다가 10년간 바닥만 깁니다. 아까 말씀하신 거. 그런 거요? 네. 그러니까 자산 배분을 해야죠. 네. 아니 예. 아까 말씀하신 그런 네. 실적 급증하는 종목, 예. PER, PBR 낮은 종목. 그래서 사뒀다가 그런 거를 저는 이제 한국 주식 비중 내에서도 20개로 나눠서 사요. 그거를. 20개로 한 개 나누면 사지 않죠, 당연히. 한 그럼 개 사지 않죠. 20개 나누면 네. 그 중에 그
엄청난 선수가 나와서 이 20개의 비중 자체가 수익률이 연평균 수익률보다는 잘 나온다 이 말씀이시죠? 예, 맞아요. 그 20개 중에서 솔직히 한 16개, 17개는 빌빌 기고요. 근데 예. 별다른 그다지 이제 감동을 주지 못하는데 보통 이제 한두 놈들이 빵 튀어가지고 전체 포트폴리오를 캐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저도 해보면은. 네. 근데 이제 그 한두 놈이 누군지 잘 모르기 때문에 20개를 사놓는 거죠. 네, 왜냐면 뭐 저도 솔직히 그 한두 놈만 사고 싶어요. 나머지 18놈은 버리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제 실력으로는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나 이제 그런 식으로 퀀트적으로 이제 유리한 그 주식들을 여러 개 사놓으면은 네. 그 중에서 대부분의 경우 한두 놈이 튀어가지고 전체 포트폴리오를 이제 행복하게 만들더라. 이제 그게 예, 이 퀀트의 핵심이죠. 네. 네. 그래서 정답을 맞습니다. 맞힐 필요가 없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네. 퀀트가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다. 한마디로 20개 종목을 샀는데 왜 16개가 빌빌 기고 있어? 이렇게 흥분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을 거거든요. 근데 원래 그런 거예요. 그 한두 놈이 튀어가지고 주가지수가 높게 버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프리덤 이즈나 프리님께서 우리나라는 나중에 보면 실적 좋은 기업들 대부분 우상향으로 올라가 있음. 당장은 지지부진하게 가는 것 같아도 길게 보면 몇 배씩 오르더군요. 실적이 깡패입니다. 아, 그 당연하죠. 그거는 한국뿐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나라가 다 똑같아요. 그거는 그렇죠. 이제 그 길게 보면은 실적이 오르는 것만큼 주가가 올라가 있죠. 당연히. 네. 유일하게 안 먹힐 때는 이제 버블이 심해가지고 이제 실적보다도 주가가 저 달나라 위에 있으면은 한동안 그 후에 실적이 오른다 하더라도 주가는 더 못 오를 수도 있죠. 네. 그거 빼고는 그 실적과 그 주가는 비례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당연하죠. 네. 네. 퀀트 투자에 있어서 예. 백테스트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네. 이거 백테스트 한 거 어떤 분이 올리신 거 제가 잠깐 가져와 봤는데 아, 네네네. 예. 백테스트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그 백테스트라는 거는 이제 그 과거부터 내가 요 전략을 했다고 치고 그럴 경우엔 내가 얼마를 벌었을까를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이게 뭐 백테스트냐? 잠깐만 이 9월이고 어쩌고 저쩌고. 미국 ETF요. S&P 500, 나스닥 100. 근데 저는 이분이 도대체 무슨 전략을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네, 그거 잘 모르겠는데. 매달 투자금은 100만 원, 15년 투자 기간, 그리고 아. 이렇게. 아, 그런 전략이에요? 예. 그냥 이제 그냥 100만 원을 그냥 무식하게 10년 15년 동안 정리식 투자했다. 네. 뭐 그런 네, 걸 네, 말씀하시는 네. 것 네, 같네요. 네, 네. 그죠? 아, 이거 무식한 네.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좀 무식한 전략인데, 네. 근데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전략을 할 수가 있죠. 내가 이제 S&P 500을 사되 뭐 S&P 500이 200일 이동 평균선 위일 때는 얘를 매수하고 보유하되 밑으로 떨어지면은 판다. 이것도 하나의 전략이거든요. 그럼 제가 그거를 최근 몇십 년 동안 했으면은 얼마를 벌었을지, 깨졌을 때 얼마나 적게 깨졌을지 이런 거를 이제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리고 그게 이제 그 전략이 우연히 S&P 500에서만 먹히는 전략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똑같은 전략을 나스닥에도 한번 해보고 코스피에도 한번 해보고 여러 개 돌려보면은 그럼 일반적으로 200일 이동평균선 위에 주식을 보유하고 밑에 있을 때 떨어질 때 파는 거는 좋은 전략이구나.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백테스트는 꼭 이렇게 엑셀로 해야 되나요? 엑셀로 할 수도 있고 전용 소프트웨어들도 많이 있죠. 그리고 이제 HTS에서도 단순한 그 백테스트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던가? 아니, 없는 것 같다. 없는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백테스트 뭐 소프트웨어나 사이트는 있긴 있더라고요. 뭐 당연히 있죠. 그렇죠. 네. 주로 유료죠, 아무래도. 네. 유료이고 그렇습니다. 네. 나머지는 저렇게 수작업으로 엑셀로. 네, 저도 이제 그래서 간단한 것들은 엑셀로 많이 돌리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LLM들이 나왔기 때문에 제미나이가 좀 잘하는 편이죠. 네. 제미나이한테 부탁하면. 예, 그렇죠. 나와요? 이제 제미나이한테 저는 네. XF를 뽑아가지고 던져준 다음에 네. 야, 내가 이제 뭐 예를 들면 진짜 200일 2평 위일 때 사고 밑에 팔았다고 가정하면은 그러면 내가 최근 몇십 년 동안 얼마 벌었겠니 물어보면은 걔가 분석을 되게 잘해줘요. 그런 거. 그러니까 네. GPT는 그거를 답변을 해주는데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거 네네. 금값을 물어봤거든요. 예예예. 데이터도 다 틀리고요. 근데 그거는 오늘은 2025년 11월 20일이다 그게 말씀해 주셔야 되고 그걸 안 하면은 걔가 간혹 이제 데이터 컷 포인트로 하는 경우가 좀 많죠. 그게. 네. 그래서 보통 날짜를 말해줘야 돼요. 오늘은 11월 20일이라고. 네. 그건 다른 LLM들도 비슷한 실수를 좀 많이 해요. 그렇게. 네.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보통 엑셀 파일을 만들어 가지고 분석하려고 던져주면은 GPT는 그럴듯하게 분석이 해오는데 다 틀리거든요 거의. 근데 제미나이는 그래도 꽤 맞아요. 그렇죠. 날짜를 넣어야 됩니다. 오늘 발견님도 글 맞아요. 써주셨고요. 네, 무조건 넣어야 됩니다. 네. 아니 근데 그 정도면은 예. 자산관리 회사 그런 수준 아닌가요? 라고 하시네요. 저는 그냥 내 돈만 뿌리고 있네요. 예. 그래서 예. 대신에 1년에 한두 번 정도만 이렇게 좀 신경 쓰시고 나머지는 그냥
체크만 하시고 내버려 두시는 거잖아요. 자산 배분은 보지도 않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근데 이제 개별 종목 하는 거는 좀 더 자주 보죠 아무래도. 그렇죠. 하루에 몇 번 보시죠? 하루에 한 번은 안 보죠 당연히. 네, 뭐 볼 게 뭐가 있나요 여기. 네, 재미나이 얘기하니까 예. 역시 구글이 잘 나가는 이유라고 하시는데요. 그렇죠. 워렌 버핏 샀잖아요 이번에 그죠? 네. 네. 구글 관심 있으세요? 아 구글이요? 네. 뭐- 엔비디아 대 구글. 그래도 엔비디아 아닐까요? 예. 그래도 엔비디아? 알겠습니다.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